안녕하세요. 청과 전문 변호사 신혁권 변호사입니다. 남성준 변호사입니다. 혹시 최근에 경찰서에 가거나 검찰 조사 아니면 피의자 신문 조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내가 억울하게 아니면 내가 죄를 잘못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수사가 끝나서 다음엔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고자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끝내고 재판 단계로 넘어가신 분들은 법원으로부터 등기로 하나 공소장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등기 안에는 공소장이라는 것과 의견서 양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등기를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법원에 당신을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고, 등기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되는데요. 이 공소장이 어떤 거냐 하면은 검사가 법원을 상대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러한 법률로 하여금 형벌을 내려달라고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같이 동봉된 의견서 양식이 있을 텐데요. 이 양식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엄청 많아요, 이미지로. 근데 이게 어떻게 쓰는지 약간 막 두리뭉실하고 자세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막막하고 나 꼭 써야 되나? 안 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 의견서는 앞으로 받게 될 재판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의견서 등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법원에서 우편으로 공소장과 의견서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의견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요, 받고 뭔가 쓰려면 그 즉시 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를. 민사사건이랑 다르게 형사사건은 증거일본주의라고 해서 판사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증거자료를 공소장에 첨부하지 않고 있는데요. 적어도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나를 법에 따라서 처벌해달라고 하는지는 알아야 대비가 가능하겠죠. 검찰청에 가서 증거자료를 열람해서 복사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약을 해야 돼요. 만약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열람밖에 할 수 없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피고인이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검찰청에 가서 증거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했다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꼼꼼히 또는 변호사님이랑 함께 보고 그 후에 혐의를 인정할 건지 아닌지를 적는 의견서를 작성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종종 의견서는 꼭 써야 하는 거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견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꼭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재판을 받는 판사는 재판을 시작할 때 읽어볼 수 있는 기록이 검사 쪽에서 제출한 공소장밖에 없어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는 검사가 공소장에 제시한 그대로 처벌해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은 항상 사실만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적절히 대응을 해서 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고 나는 증거가 있음을 반박해야 됩니다. 물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도 죄를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주세요 라고 해달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피고인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의견서 제출이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요즘은 완전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의견서에 대한 설명이 인터넷에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제출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히려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쓰기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어떻게든 써서 제출을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하고, 만약에 내가 진짜 못하겠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가셔가지고 상담받고 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방법입니다. 법원 의견서 양식을 자세히 보면은 이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요. 과연 꼭 7일 이내로 제출해야 될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꼭 7일 안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양식이 언제까지 내라고 쓰여있는 이유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판부에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재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유롭게 제출해 달라는 뜻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재판이 시작된 다음날 제출해도 됩니다. 근데 저희 경험상 가급적 첫 재판 전에 제출을 해서 재판장님이 이 재판을 무죄로 보고 무죄 재판을 할 건지 혐의를 인정하는 재판을 할 건지를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재판부에서 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형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적절한 조치를 해줄 수 있을지 판단하시거든요. 이 의견서를 양식에 따라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준 의견서를 보면 양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이 양식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디님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법원에서 공소장과 같이 동봉해온 의견서 양식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필로 기재해도 되지만 기재할 내용이 많다면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되고 꼭 이 양식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 변호사들은 저희만의 양식을 써요. 변호의 의견서라고 따로 내거든요. 그럴 때는 피고인이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양식에 구애받지는 않고 해도 되고 또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밝히고 싶은 부분만 기재하거나 또 할 말이 없으면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만약 반대로 의견서에 너무 쓰고 싶은 내용이 많다면 별지 기재라고 적은 다음에 별도의 A4 용지에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점 등을 제목으로 해서 적을 수 있겠죠? 보통 꼭 적어서 내는 부분을 집어드리자면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 가족 사항, 현재 내 직업이나 월수입,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 여부, 질병이나 신체 장애 여부 등은 양형 자리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뭐 가족사항 같은 거 왜 정리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희 의뢰인의 경우 크게 잘못해가지고 1심에서는 거의 실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지금 항암을 받고 너무 아픈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자세하게 드러냈고 진단서도 내고 병원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내역도 내서 1심에서 결국 징역 6개월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라 하고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없는데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도 안 시킬 수 있거든요. 그건 딱 하나, 어머님이 아프셔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판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한 공소장을 꼭 받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타지에 나와 있어서 또는 뭐 어떠한 사정에 따라서 공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법원에 전화해가지고 재송달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제출하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아직 바꿔놓지 않아서 못 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법원에 송달 장소가 변경되어 있다고 새로 받을 주소를 민원실로 신청을 하면 우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랑 의견서만 오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재판기일 통지서까지 한꺼번에 3개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양형대로도 준비해야 되고 변호인도 선임해서 재판을 잘 준비하고 싶은데 시간이 모자란다면 재판기일을 연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리는 최대한 잘 하시고 혼자 준비하기 너무 막막하다면 저희처럼 사건 해결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서 재판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견서는 못 냈더라도 공판기일은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니까 날짜를 까먹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공판날 법원에 절대 가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안 오면 구인장이 나와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주려고 했던 사안인데 계속 안 나오면 이게 도주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실형을 줘버립니다. 따라서 실제로 죄가 크지 않고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건데 기일날 민사재판이라 생각하고 안 가시고 이러면 구속영장 청구돼서 수가 찹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에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고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나 강박하지 마시고 의견서의 내용을 기재할 당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 얼마든지 내가 다른 입장인 부인한다, 혐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바뀐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 낼 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해서 의견서를 셀프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 유무가 생각보다 내 양형과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깔끔하게 전부 인정하거나 의견서 작성에 정말 자신 있는 게 아니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혐의를 인정할 건지 부인할 건지를 객관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집행유예를 놀릴 건지 아니면 부인을 해서 무죄를 다툴 건지를 어쨌든 변호사가 조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조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조력 부분이에요. 네, 이게 반성문 더 준비해 주는 거, 샘플 주는 거 이런 거의 조력이 아니고 내가 인정할지 그리고 내가 인정하지 않을지 그렇다면 내가 최고 어떤 형량까지 나올지 집행유예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법률 정보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맨즈 남성준 변호사 신혁범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